드디어 저희 더존TV가 구독자 수 10만을 돌파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구독자 여러분들을 또 이렇게 모셨습니다. 이번 10만 구독자 특집 공개 방송을 맞아서요. 사연을 같이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상 이분의 문제가 아니고 조직이 치료를 받아야지 이 사람이 치료를 받아야 돼. 오늘 김부장님 대단하세요. 그렇게 되실 것 같아요. 정말 다 잘못된 사람을 골랐는데 저도 주식도 잘 못하거든요. 큰일 났다. 대역죄인이 되셨습니다. 대역죄인이다. 드디어 저희 더존TV가 구독자 수 10만을 돌파했습니다. 저희가 유튜브 촬영 현장을 구독자 여러분께 생생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구독자 여러분들을 또 이렇게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구독자 여러분들을 모실 수 있어서 기쁘고 또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 출연자분들부터 인사를 드릴게요. 유재수 박사님. 싱귤러리티, 특이점의 시대라고 하죠. 싱귤러리티를 진행하고 있는 유재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붙이지 못한 마음에 전하는 따뜻한 답장, 어른을 위한 감정 우체국을 맡고 있는 인현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성호 박사입니다. 젠슨 왕이 유퀴즈 나와서 캐릭터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캐릭터로 리더들의 리더십을 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성호의 태도 한 끝 문성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잠깐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취재 수첩 속에 숨겨진 행간의 의미를 찾아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테크 딥다이브 진행을 맡은 한정현입니다. 이번 10만 구독자 특집 공개 방송을 맞아서요. 저희가 또 사전에 사연을 받아봤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이 프로그램마다 또 사연을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몇 개를 골라서 저희가 이제 사연을 같이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연부터 읽어드릴게요. 자, 첫 번째 사연은요. 디지털 자산을 믿고 쓸 수 있는 시대가 올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테크와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30대 구독자입니다. 요즘 시장을 보면 종이돈의 시대가 정말 저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하네요. 특히 미국 달러 가치에 연동된다는 스테이블 코인 얘기를 많이 듣는데 한편으로는 정부가 발행하지 않는 디지털 자산 정말 달러처럼 믿고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10년 정도 뒤에는 또 미래의 우리 지갑에 현금이나 카드 대신에 어떤 것들이 들어있을까요? 유재수 박사님. 질문해 주신 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비교적 굉장히 좋은 질문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근데 질문 속에 답이 있습니다. 요즘에 종이돈을 누가 쓰고 있나요? 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이미 세상은 많이 변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제 돈을 지급한다고 하는 거는 전문 용어로 지급결제라고 하는데요. 이 지급결제의 수단은 생각보다 많이 발전해 왔어요. 그전에 예전에는 무슨 소금 같은 것도 아니면 쌀. 상황에 따라 돈스러움은 항상 달라지고 하는 거지, 돈이라고 하는 건 요건 돈이야, 돈이 아니야 라고 하는 이분법이 아니라 돈은 제일 돈스러움부터 제일 돈스럽지 않은 스펙트럼의 하나의 무지개라고 보시면 딱 맞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굉장히 다양한 돈스러움의 세상에 살고 있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크레딧 카드도 내고 토큰도 내고 그다음에 포인트도 쓰고, 포인트도 돈이 많이 되잖아요. 마일리지도 쓰고. 이 지급결제의 다양함이 있지만 우리가 쓰는데 불편하냐? 그렇지는 않아요. 어떤 때는 불편할 때가 있어요. 제가 겨울에 스키 타러 이렇게 갔더니 현대카드 있어요? 무슨 삼성카드 있어요? 그러면 갑자기 그러고서 할인을 그것만 해주니까. 그런데 이제 앞으로 어떤 세상이 될 거냐면, 사실은 제가 모든 게 전자화 되면 제가 그냥 갖다 딱 대면 거기서 그냥 할인해 주는 걸로 제가 갖고 있는 이 다양한 돈 중에서 가장 저한테 유리한 걸로 자동으로 지급이 되지, 그런 시대가 금방 올 거라고요. 지급결제라고 하는 그 자체는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어떠한 가치 있는 행위가 아니고
가치 있는 행위를 하기 위한 부수적인 행위인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너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양한 돈을 여러분들 생활 편의, 자기 생활 편의에 맞게 그냥 쓰고 그런 거를 제공해 주는 돈 수단을 많이 갖고 있는 게 그게 가장 좋은 겁니다. 지금은 이미 이런 질문하신 이분은 되게 재밌는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 질문 속에 정답이 다 있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다 살고 있다. 그걸 받아들이고 더 이렇게 인조이하고 자기한테 편하게 맞는 돈을 찾아서 쓰는 그런 세상이지, 이건 돈이다, 아니다라는 그런 이분법적인 거는 현대사회에서는 맞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돈을 어디에 뭐 하나로 딱 유형으로 고정화시키지 않고, 그렇죠. 네, 앞으로는 더 자유롭게 결제하는 시스템이 올 것이다. 편한 결제 수단을 찾는 게 가장 현명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정도면은 뭐 충분히 답이 됐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박사님. 이제 다음 사연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이제 딱딱한 조직 문화를 바꾸고 싶어요라는 제목인데요. 지방의 중소기업에 근무하시는 부장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제조업에서 27년간 근무하고 있는 지방의 자가사는 김 부장입니다. 저희 회사는 중소기업이지만 지방에서는 향토기업으로 꽤 유명한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매년 신입사원 공채를 내면 지원자가 쏟아집니다. 좋은 회사네요. 네, 지역대학 출신 인재들도 많이 지원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 회사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신입들이 1년 안에 80%가 퇴사를 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적어서 그런가 싶어서 회사 내부에서 임금을 전체적으로 인상시켰고요. 이제 신입사원 연봉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신규 입사자들의 퇴사율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조직 문화 때문인 것 같은데 저희 회사는 업무 시간에 정말 한마디도 대화하지 않습니다. 바로 옆자리, 앞자리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메신저를 쓰고요. 이 분위기를 바꿔보고 싶어 저 나름대로 말도 걸어보고 농담도 해보는데 분위기 자체가 바뀌지가 않아요. 퇴근 셔틀버스를 기다릴 때 그래도 얘기를 하는데 말이죠. 그래서 한 번은 버스를 기다리면서 물어봤습니다. 너는 이렇게 말하지 않게 된 이유가 뭔지 아냐고 그랬더니 신입사원이 저희 회사는 몇십 년째 말하면 죽는 게임을 하고 있대요. 마치 오징어 게임처럼 말이죠. 그러면서 사무실이 너무 조용해서 말하면 튀니까 더 메신저에 의존을 하게 되는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팀 안에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 사무실 전체가 나서줘야 될 것 같은데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시작돼야 될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네, 사무실에서 말 한마디 안 하고 키보드 소리만 탁탁 난다. 정말 삭막할 것 같아요. 문 박사님 어떻게 돼야 될까요? 우선 이제 이 김 부장님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굳이 안 하셔도 될 고민을 오너처럼 사장님처럼 고민을 하고 계시니까 팀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단하신 분입니다. 진짜 대단하세요. 그리고 이 김 부장님은 사실은 이제 정말 성공하신 거죠. 왜냐하면 일단 진단을 다 하셨으니까 이게 연봉 때문이 아니구나, 문화 때문일까, 이런 진단을 하셔서 꽤 그 성공의 어떤 방법을 찾으신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요즘 그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특히 조직 안에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는 이 대면이나 또 폰포비아라고 전화하면은 굉장히 큰일이죠. 전화하면 싸우자는 거라요. 아, 그래요? 그냥 문자까지 해야지 네. 전화를 하다니, 전화라면 이건 싸우자는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네. 그래서 요즘에 그런 트렌드기도 한데 아마 이 김 부장님은 더욱더 이 공간의 규칙에 대해서 되게 예민해 하시는 것 같아요. 왜 회사 안에서는 얘기를 안 할까? 근데 왜 얘기를 안 할까? 그 침묵의 나선이란 말이 있는데요. 한번 조직에서 말을 안 하기 시작하면 계속 안 하게 돼요. 그런데 거기서 누가 말을 하려면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는 거라서 점점 서로 말을 안 하면 더 말이 줄고, 그래서 점점 더 말이 없어져서 나중에 조용해지는 거죠. 이 김 부장님 혼자 내가 이 온기를 나의 힘으로 바꿔봐야지 하는 거는 역부족이실 거고요. 우선 이제 회사 전체부터 리더들이 다 좀 정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선 회사에다가 경영진한테 이거 좀 문화를 바꿔봅시다라고 해야 되는데, 경영진들은 사실 문화는 돈이 안 되니까 문화 얘기하는 거 별로 대부분 안 좋아하시죠. 근데 우리가 이게 지금 지역기업이라 향토기업이라 그래도 직원들을 잘 뽑고 있는데, 이거 뽑으면 나가고 이게 다 돈이다. 그러니까 돈을 우리가 아끼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직원들의 유지를 잘 해야 된다. 그게 이제 문화가 문제라면 문화를 고치고, 연봉이 문제라면 연봉을 고치자.
된다라고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좀 말을 하는 문화로 리더분들도 이제 노력을 하셔야죠. 그래서 먼저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팀장들이 하는 말 중에 팀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차나 한잔 할까래요. 저 많이 했었는데. 예, 너무 싫어한대요. 어떡하죠? 팀원들이. 지나가다가 팀장이 차나 한잔 할까 그러면 정말 싫어한대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팀장님들이 편한 얘기부터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리더분들, 김 부장님도 그러시고 잡담력을 좀 길러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잡담력. 근데 저도 이제 잡담에 대해서 책에서도 좀 쓰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사실 잡담을 잘 못하세요.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수다는 떠시는데 잡담은 사실 목적이 있거든요. 이 서로에 대해서 유쾌한 기억을 갖게 하는 게 잡담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얘기 나누고 나서 굉장히 기쁘고 즐거워야 되거든요. 잡담의 주제로 제일 좋은 건 역시 서로의 관심사에 대한 칭찬입니다. 날씨, 스포츠 혹은 뭔가 투자를 하신다, 뭐 투자로 번 수익 이런 것들, 아니면 서로의 그날의 인상 이런 것들. 그래서 서로에 대한 관심사에 대한 칭찬을 좀 해주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조직 안에서 말이 열리고 그리고 소통이 활발히 일어나야죠. 그러려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조직 안에서 말을 해도 안전하구나 이렇게 느끼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말을 하면 죽는구나. 내가 말을 하면 튀는구나. 내가 말을 하면 대가를 치르는구나. 이런 조직이 되면 말을 하지 말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심하고 말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거. 경영진부터 좀 설득을 하시고 당장 김 부장님부터 좀 말씀을 하시는데 처음에는 잡담으로 시작하시고 그러시면서 점점 입을 풀어주시는 거, 조직의 소통 문화를 정착시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김 부장님 대단하세요. 부장직급에 저런 고민을 하시다니 크게 되실 것 같아요. 네. 네, 김 부장님 들으셨죠? 크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가님, 그러면은 좀 심리학적으로 풀어보자면 어떨까요? 아니 근데 그 전에 차나 네. 한 잔 하자는 말이 이렇게 큰 말인데 네. 제가 최근에 밥 먹자고 한 사람이 생각이 나서 큰일 났다. 대역죄인이 되셨습니다. 대역죄입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이제 상담 쪽이나 작가 출판 쪽은 소통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는 다 언어로 다 해야 되는 일이다 보니 아주 마이크로 매징한 것까지 다 언어로 소통하고 합의하고 협의하고 논의해서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말이 너무 없어서라기보다는 말이 너무 많아서 고민인 경우가 오히려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박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적절함이라는 걸 찾는 게 참 어렵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자, 이제 세 번째 사연으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사연인데요. 작은 일에도 무시당했다는 생각이 든다는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심한 A형 사람입니다. 사소한 일에도 상처를 잘 받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아침에 인사를 했는데 상대가 그냥 지나가 버리면 내가 뭘 잘못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정적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업무에 집중이 잘 안 될 정도입니다. 메신저에 점점이 2개만 달려도 괜히 기분 나빠서 저렇게 보내신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답답해서 여러 가지 심리학 책도 많이 읽어봤는데 제 스스로 생각했을 때 저는 자의식 과잉의 인지치료가 필요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치료를 시작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사연자님 나름대로 이제 공부도 하시고 책도 많이 읽어보셨는데 윤현진 작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자의식 과잉과 인지치료라는 고급 용어를 이렇게 막 쉽게 사용하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 같아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누군가 중요한 대상이 나에게 이제 좀 부정적인 피드백을 줬을 때는 사실 이런 생각 좀 들죠. 그런데 어떤 부정적인 상황이나 스트레스 상황이 아니라 매번 이런 상황을 겪는다면 저는 1번, 심리학에서는 사실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론이라던가 기타 등등 상황이라던가 이런 거를 좀 객관적으로 탐색하기 전에 가장 먼저 내가 나 자신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내가 좀 나랑 친한가, 나를 신뢰하고 있는가,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심리학 개념 중에 그 거절 민감성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거절 민감성이 좀 높으신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 거절 민감성을 가진 분들의 특징이 예를 들면 아주 사소한 피드백이라던가 비난이 아니라 그냥 객관적인 피드백을 들어도 아주 그 정서적인 고통을 크게 느끼시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관계를 맺을 때 내가 버림받을까봐 또는 먼저 단절당할까봐 하는 두려움 때문에 관계를 먼저 단절해버리거나 또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어떤 시도를 하기 어려워하거나 그런 특징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내가 거절 민감성이 높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인터넷에 보면은 요즘에 이제 그 체크리스트가 좀 많기 때문에 그걸 체크해서 민감도를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민감성을 내가 높은 사람이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가? 저는 가장 좋은 솔루션은요, 사실과 추측을 좀 구분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사실이 내 추측 안에서 굉장히 과장되게 오해석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단서나 기미가 있어도 대부분 민감도가 높거나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팀장님이 지나가면서 뭐 오늘 뭐 이쁘게 입었네, 뭐 밥은 먹었어? 일상적인 인사를 할 수 있는데 실제 제 내담자인 경우에는 팀장님이 지나가면서 그냥 오늘 밥 먹었어? 이랬는데 그분 마음속에서는 나를 밥도 못 얻어먹고 다니는 거지 새끼로 하나 이제 이런 생각들이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더라는 그럴 거예요. 수도 예. 있군요. 근데 사실 우리가 밥도 못 얻어 먹고 다니는 거지 새끼여서 밥은 먹고 다니냐라고 물어보진 않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과해석을 하신 거죠. 그래서 사실과 추측을 구분을 하는데 사실은 이게 이성적으로는 굉장히 잘 되거든요. 저거는 사실이 아니고 또 이거는 내가 너무 과해석한 거고, 그런데 이렇게 이성적으로는 분리가 되더라도 정서적 고통이라는 건 사실 감정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감정을 어떤 자극에 좀 쉽게 받는가. 만약에 내가 감정을 쉽게 느끼는 자극 단서가 무시다. 그럼 왜 나는 무시라는 이 센서가 작동을 하면 이렇게 쉽게 발끈하는 사람이 될까? 이 무시의 역사가 내 인생에서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 그 심리적인 역사를 좀 추적을 해보면 도움을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사실이고 추측은 추측이고 내가 의미를 부여하는 건 의미를 부여하는 건데 그거를 하나로 떡으로 만들어가지고 혼동하지 말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감정이 굉장히 앞서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섣부른 행동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 예를 들면 내가 민감한 사람이고 충분히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고 그다음에 내가 무시에 조금 약한 사람이고 취약성을 인정하더라도 그 감정 때문에 성급하게 행동으로 나가는데 행동과 감정은 좀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감정에 내가 취약한 사람이다라는 걸 인정하고 수용을 하더라도 그 감정이 내 행동 전체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저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과 추측을 좀 분리를 하고 그리고 나의 감정이 나의 행동을 지배하지 네. 않게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유재수 박사님은 이런 경우 상처를 받으실까요? 이거는 사실상 이분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분을 이지매나 뭔가 너는 우리랑 다른 사람이야라고 이렇게 띄워놓는 조직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직이 치료를 받아야지 이 사람이 치료를 받아야 될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네. 조직에 대해서 조직 생활을 하면서 항상 프로페셔널해야 되고 사람에 대한 배려를 해야 되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다양성. 나하고 다른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네, 사연자님 들으셨죠? 네, 조직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문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작가님 이 녹화 끝나고 따로 한번 제가 상담을 너무 상담을 차분히 잘해주셔서 네. 네네. 조직의 문제라는 거. 이제 아까 거절 민감성 말씀 주셨는데요. 저도 이제 그 로펌에 고문으로 있으면서 영업을 하죠. 당연히 로펌의 서비스를 팔기 위해서 많은 분을 만나고 영업을 하죠. 또 저도 강의를 하니까 강의가 들어오기도 하고 강의가 날아가기도 하고 또 제가 제안했는데 거절 당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렇게 거절을 당해 보니까 거절을 하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어떤 이유일까요? 딱 지금 맞아 떨어지지 않을 때,
아니면 지금 여건이 안 될 때. 여기는 사실 감정적인 건 그렇게 저 같은 경우는 개입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처음엔 저도 거절당하면 엄청 상처를 받았는데 나중에 저도 거절을 해보니까 그 거절의 이유가 감정적인 건 거의 10%도 안 되는 것 같고요. 다 현실적인 이유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도 뭐 이메일을 써도 길게 쓰고 자상하게 쓰면 좋은데 너무 바쁘면 짧게 메시지만 보내야 될 때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받으신 분이 섭섭하실 수도 있겠다 하는데 저도 또 그런 메일들을 받거든요. 그런 문자도 받고 그런 통화도 하고 그래서 거절 민감성은 거절을 실제로 제가 당한 것뿐 아니라 저도 거절을 해보면 그 거절의 합리성이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은 거절의 합리성이 있더라고요. 합리적인 거절을 종종 하기 때문에 너무 민감해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분 같은 경우는 다른 분이 인사했을 때도 좀 본인이 저렇게 쓱 지나가시면서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작가님 말씀대로 내가 저 사람이 싫거나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뭐 바쁘거나 아니면 미처 맞춰 인사를 못했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면 그 좀 더 내 마음이 편해지실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세 번째 사연까지 들어봤고요. 이제는 네 번째 사연으로 가는데요.